안녕하십니까.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구필현 기자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2월 28일이죠.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 30분, 이란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공군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비롯하여 이란 주요 전략 거점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을 감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결과 하메네이 이란의 국가 지도자인 지난 38년간 철권 통치를 했던 하메네이를 비롯한 국방부, 그 다음에 이슬람 혁명 수비대 최고 사령관 등 이란의 주요 최고 지도자들이 일거에 폭사당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의 플로리다에 있는 플로리다 마라라고 그의 사저에 차려진 워룸, 그러니까 전쟁 컨트롤 센터죠. 거기에서 직접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란의 주요 최고 지도자 40여 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 그리고 이란의 민중들은 지금부터 거리에 나와서 이란을 민주화시키기 바란다. 그걸 희망한다. 이렇게 직접 얘기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다시피 eliminated, 그다음에 하메네이가 이렇게 이제 초상화가 나와 있죠. eliminated, 제거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역시 이제 이것은 이 사진은 워싱턴 DC에 있는 이란 이란 이민자들이 환호하고 있는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메네이뿐만 아니라 디펜스 디파트먼트, 이란의 디펜스 쪽에 있는 알리 사마니, 모하메드 파쿠르, 아미르 나시르 자메, 이런 주요 인사들이 완전히 제거가 된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미국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전쟁에 대해서 깔끔하게 다루는 표현이 맞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난번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그렇게 가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해 오질 않나. 그다음에 요번에도 이 테헤란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에 폭격을 해서 단 10분 만에 그 현지 지도자 40명을 완전히 40여 명이죠. 40명이 일거에 폭사시켜버린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금 완전히 폭파된 거가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길, 어떻게 미국은 그 40여 명이 어떻게 한 자리에 그 시간에 모였고, 어떻게 얼마나 정확한 폭탄은 유도 미사일을 쐈길래 저렇게 한 번에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셨어요? 지금 제가 그 후로 3월 1일에 제가 그 기사에 대해서 썼는데, 그 기사는 뭐를 갖고 썼냐면, 제가 팔란티어라고 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회사와 그 부사장과 작년 10월에 우리 국가정보원, 우리 국정원에서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만나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의 제 기사가 지금 떴군요. 이 기사를 보시면 제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쫙 나오는데 쭉 나옵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시면 이 팔란티어의 이제 크리스 부사장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크리스 부사장은 뭐라 그러냐면, 그때 당시 이랬어요. 벌써 다가오는 전쟁은 과거처럼 무기와 병력을 단순 투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 AI, 인공지능, 그다음에 정보 분석, 그다음에 사령부가 주관하는 특수작전이 동시에 가동되는 통합작전이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이 팔란티어사는 무슨 일을 하냐면
빅데이터 처리죠.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죠. LLM,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씁니다. 그 분석 시스템을 써서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정보 데이터는 여러 분야에서 오죠. 공중에서도 위성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지상의 휴민트에서도 옵니다. 그 다음에 하늘, 공군기의 리코니센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정찰기죠. 그쪽에서도 오고 여러 엄청난 자료가, 정보가 쏟아지거든요. 근데 특히 최근에 28일, 지난주 28일부터 오늘까지 보면은 이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사드하고 미국의 CIA가 현재까지 상당히 주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사드는 지난 수십 년간 하메네이가 철권 통치한 지난 38년간 계속 모사드가 그 현지에 특수 휴민트를 작동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주요 지도부 인사들의 동선을 계속 파악해 왔던 것이죠. 근데 그리고 그 지상에서 보는 휴민트, 그 휴먼 인텔리전스뿐만 아니라 미국은 또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하고 같이 공조를 했냐면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 스타링크가 있습니다. 스타링크. 요번에 이제 상장을 하죠. 스타링크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X. 무려 10,000개 이상이 지금 10년 이상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사가 스페이스 X, 그러니까 이 위성을 10,000개 이상을 지금 쏘아 올린 것입니다. 그 스페이스 X, 그 인공위성을, 그 위성, 그 우주선을 통해서 그 우주선에서 뭐를 뿌리냐면 거기서 지구 궤도를 쭉 돕니다. 쭉 도는데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는 우리가 아는 미국의 나사라든가 일반 로켓하고 달라서 중저궤도의 위성을 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저궤도의 위성은 뭘 하냐면 주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타는 테슬라 있죠. 테슬라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그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확한 중저궤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를 타실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쓰는 내비게이션이 보통 5개에서 7개 정도. 그러니까 수신 감도가 좋으면 우리 현대자동차 이제 내비게이션에 보시면 봅니다. 뭐 기아나 또 르노 삼성이나 쌍용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내비게이션을 보시면 보통 이제 그 설정에 들어가시면 뭘 보시냐면 위성이 몇 개가 지금 우리가 모는 차를 내비게이트, 그러니까 가이드하는가 안내하는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보통 우리 시빌리언, 민간 부분에서 GPS,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을 써서 우리 내비게이션을 쓰는 거는 보통 위성이 7개, 8개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도 상당히 정확하게 맞죠.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는 이미 지구상에 10,000개 이상을 쏘아 올렸어요. 그리고 중저궤도로. 그래서 그걸 갖고 뭘 하냐면 주로 드론이랄지 군사 위성 촬영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촬영을 해서 굉장히 높은 해상도를 갖고 있는 사진을 스타링크를 통해서 미국의 전술사령부나 전략사령부 필요한 곳으로 그거를 보냅니다. 그 보내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쓰는 게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으로 처리를 하죠. 그 처리를 하는데 이 처리할 때 쓰는 것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많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챗GPT도 쓰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구글의 구글의 제미나이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생활에 많이 씁니다. 저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요즘 기사를 쓸 때 특히 제미나이나 클로드, 그 다음에 챗GPT,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글록, 이런 인공지능을 쓰지 않으면 기사를 작성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기사는 요즘같이 특히 국방 관련, 이런 전쟁 관련 기사는 속도가 생명인데 이거를 예전같이 했다가는 도저히 기사 시간을 맞추질 못합니다.
편집국에서 난리가 나요. 늦으면.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회사 차원에서도 이제 이미 많은 신문사에서 많이 지금 기자들이 언론 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인공지능이 우리가 보통 3개, 4개를 쓰거든요. 제 자신도 여러 개를 씁니다. 챗GPT도 쓰고, 그 다음에 제머나이도 쓰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글록도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회자가 되는 클로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쓰면서 우리가 볼 때 인공지능이 이제 실생활화 되고 있구나 해서 실제적으로 관련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뛰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탑이 바로 어디냐면 팔란티어라고 하는 일종의 주로 방산 분야인데 지금 이제 민수 분야도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미국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데이터 처리 가공 업체, 그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지금 미국의 전장을 거의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것이 지금 제 뒤에 보시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일종의 이제 어떤 섀도우 그림자 인간이 전체적으로 마치 전지전능한 신처럼 이 두 손을 통해서 이렇게 다 조종하는 듯한 이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구글 제머나이에서 선전하는 광고입니다. 광고. 근데 이게 실제로 과언이 아닌 게 지금 선들이 많이 있죠. 이런 거로도 뭐냐면 수백만, 수억 건의 데이터가 저렇게 전송이 된다는 걸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번에 이란의 하메네이하고 그의 주요 국가 지도자들, 특히 뭐 이슬람이 혁명 사령부라든가 혁명 수비대라든가 이런 지도부를 한 번에 이렇게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 철저한 정보가 필요한데 그 정보가 그냥 휴민트에서 오질 않습니다. 이 정보라는 세계는 어떻게 되냐면 모자이크식으로 이제 맞춘다고 얘기를 해요. 보통 모자이크식으로 맞춰가지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리스크를 그 명령을 지시하는 사람한테 커맨더한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근데 그 부담이 되는 걸 과거의 얘기였어요. 과거에. 왜냐하면 안 보였기 때문에 철저히 휴민트나 인공위성, 일종의 이 고고도 인공위성 정확하지 않고 그 사진 자체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에 의존해서 결정을 내려야 했는데 최근 3, 4, 5년간에 걸쳐서 이게 너무나 혁명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특히 이제 요번에 이란의 하메네이의 제거를 한 주요 결정권자는 CIA 국장이었는데요. CIA가 이스라엘의 모사드하고 IDF,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에서 IDF하고 공조를 해서 이스라엘의 휴민트 소스하고 지난 30여 년간 테헤란과 이란의 주요 전략 거점을 에서 베이스로 활동한 그 휴민트 그 활동하고 그 정보하고 CIA의 인텔 정보하고 합친 것입니다. 그 새틀라이트 정보라고 그러는데요. 그 정보가 어디서 오냐면 딱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중저궤도에서 계속 돕니다. 만 개 이상이 돌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그러면 거기서 사진을 계속 찍어내요. 그 타겟으로 한 전략 목표 지점을 계속 돌면서 계속 사진을 찍어냅니다. 그 사진을 고해상도로 처리해서 보내는 게 스타링크예요. 그 스타링크가 요번에 상장을 하죠.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 상장이 들어가면 어마무시합니다. 그것도 뭐 시가총액이 단번에 뭐 2,500조 이상 될 겁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요. 그래가지고 그 스타링크로 해서 그 사진을 전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모사드가 운영하는 휴민트 조직하고 이란 내 첩보 조직이죠.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운영하는 이란 내 첩보 조직입니다. 현지 첩보 조직입니다. 거기에 휴민트 정보하고
스타링크에서 보내는 항공, 위성 정보하고 합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바로 팔란티어사의 인공지능이 그거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걸 팔란티어의 AIP라고 하는데요. AIP는 PAIP라고 하는데 팔란티어 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인공지능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AIP. 그거는 좀 기억해 두실만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신조어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국의 전쟁 수행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우리 세대, 우리 선배님들 세대, 우리 후배가 하던, 우리가 수행하던,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 개념이 전혀 아니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금 2010년대만 해도 우리 국방부에서 한 게, 특히 우리 ADD, 국방과학연구소가 이제 중추기관인데, 주로 한 게 뭐냐면 에어 랜드 배틀 공지 합동 전술 전투 훈련입니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것도 인공위성을 쓰긴 씁니다. 쓰는데 거기에 지금 미국의 전술 전략, 지금 우주 전략 전쟁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미국은 그러한 스페이스의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 헤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우리 거는 그 헤드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K방산이 빨리 서둘러서 이걸 빨리 따라가지 않으면 정말 K방산의 미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민간 분야에서 엄청나게 눈부시게 빠른 기술의 테크 진보가 이루어졌죠. 바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HBM 이런 것들을 해서 얼마나 처리 속도가 빨라졌습니까?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도 이제 한 10년 내에 나온다는데 지금 6년 내로 더 땡겨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양자 컴퓨터는 지금 엔비디아가 처리하는 속도는 잘 들어보세요. 엔비디아가 지금 처리하는 속도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였던 이런 컴퓨터들 속도보다 엔비디아 칩이 들어가 있는 HBM 칩이 들어가 있는 컴퓨터는 이런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보다 1000배, 10,000배가 빠릅니다. 그래서 칩 하나가 얼마냐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지금 1억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정부에서 뭐 5만 개를 확보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칩을 설계해서 주문하는 데가 엔비디아고 그거를 중간에서 가공하는 게 TSMC고 맨 밑에서 그걸 실제 제조하는 거는 우리 SK 하이닉스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됩니다. 그러한 생태계, 제조 생태계가 돼 있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이 엔비디아의 HBM 이런 초고가의 칩 하나, 그 칩이 실제로 적용되어 있던 데는 일반 민간 분야는 사용을 못해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칩 하나가 뭐 1억 가까이 됩니다. 그걸 사용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주로 제조업에서만 사용을 하거든요. 특히 국방 분야도 그렇고. 근데 그 국방 분야를 미국에서는 이미 사용을 하고 있던 거예요. 5년 전부터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활용을 했냐? 그 HBM, 그 엔비디아 거를, 그 칩을 누가 사냐면 팔란티어사가 삽니다. 팔란티어사가. 그 팔란티어라고 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데이터 처리 회사가 삽니다. 그 HBM 그 고가의 컴퓨터 칩을 수십 개, 수백 개를 사가지고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뭘 하냐면 챗GPT나 제미나이나 일론 머스크의 글록이나 클로드나 이런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LLM,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는 인공지능 회사로부터 받은 많은 데이터를 팔란티어가 처리를 해서 소비자한테 넘겨놓습니다. 그 소비자가 민간이 될 수도 있어요. 민간이 정부가 될 수도 있고
바로 국방부로 갈 수도 있죠. 그동안 팔란티어는 이 미국의 DOD,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죠. 미 국방성 또는 요즘에 이제 트럼프 들어와서 트럼프 대통령 들어 DOW라고 합니다. 디파트먼트 오브 워, 전쟁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국방성이 아니라 전쟁성으로 바뀌었는데요. 트럼프가 이렇게 그냥 확 바꾸는 게 그게 뭐 이렇게 쉽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 미국의 전쟁성은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디파트먼트 워 디파트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정쟁성을 계속 유지를 했고 2차 대전이 끝난 이후로 전쟁성을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 국방성으로 바꾼 것이거든요. 그걸 트럼프가 다시 미국은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작년 1월 24일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건 2024년 11월 3일이죠. 그리고 대통령에 취임한 건 2025년 작년 1월 24일인데 1월 24일에 취임하자마자 국방부를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를 디파트먼트 오브 워 전쟁성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 후로 트럼프는 왜 평화를 유지한 그리고 자기가 다 전쟁을 끝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거 공약이 우크라이나전도 끝내고 중동전도 끝내겠다 그렇게 왔는데 그런데 디파트먼트 워라는 건 뭐 왜 다 이름을 그렇게 해줬냐면 트럼프는 고등학교를 우리나라 그 군사 고등학교 같은 데 나왔어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거기서 나와서 이 사람이 특히 주특기가 뭐냐면 손자병법입니다. 트럼프가 지피지기 백전백승 승리를 하려면은 먼저 자기가 힘이 있어야 된다. 그걸 확고히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이분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굉장히 디파트먼트 워로 바꾸고 미국의 적은 세계의 적이다. 미국의 적은 자유시장 민주주의 체제의 적이다라고 딱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그 타겟이 어디냐면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이란이요. 보통 미국의 적이 아닙니다. 왜냐? 기억나시겠어요? 예전에 이란 호메이니가 1979년도 하면서 미 대사관원들 200몇 명이 그대로 그냥 거기서 잡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모든 치욕을 거기서 미국한테 엄청난 치욕을 줬어요.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보통 미국의 대통령은 보통 2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의 그 disgrace 이란에 의해서 그 군사 작전 실패로 인해서 지미 대통령이 재선에 선출이 못했어요. 그래서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퇴역을 했지 않습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미국의 치욕을 계속 기억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란이 그 후로 미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던 미 해병대 건물을 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테러 집단이 그 건물을 완전히 폭사해가지고 그 건물에 있던 모든 해병대원이 거의 전멸했어요. 거의 200몇 명이 전부 폭사했습니다, 그때. 근데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어느 조직입니까? 바로 이란의 시아파가 이란 정부 이슬람 혁명 수비대 그 IRGC라 그러거든요. IRGC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조종하는 게 바로 남예멘의 후투 조직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그다음에 레바논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 쭉 중동에 보면 그게 다 시아파예요. 그리고 사우디가 종지국인 수니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란이 지금 상황이요. 지금 어제부터 또 상황이 많이 좀 또 긴박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란이 지금 자기 아랍 형제국들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 바레인, 쿠웨이트,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를 다 지금 미사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공격을 하는데 그 명분은 뭐냐면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이런데 그다음에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미군 기지를 쏘는 거예요. 미군 기지를 쏜다는 명분하에 자기 아랍 형제들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상황이 보시면 이란의 최고 지도자, 그 다음에 군의 사령관들만 일단 제거를 하면 이란의 시민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어느 정도 이제 체제 변환이랄지 좀 더 테러하고 좀 거리가 먼 민간 집단으로 변화 체제 트랜지션 전환이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지금 생각외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게 마치 그 꼬리를 자르면 다시 꼬리가 생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시 재생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실제로 병력을 지휘하고 있는 이슬람 정규군이 아닙니다. 걔들은 별로 힘이 없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쟤들이 실제로 이란의 주요 메인 병력이거든요. 주요 병력인데 그 병력을 카메이니 국가 지도자가 지난 38년간 확고하게 컨트롤을 했어요. 통제를 했는데 지금 이제 다 윗대가리들이 날아가니까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누구를 지금 추대를 했냐면, 아직까지 이거 100%는 아닌데 그 이란의 해외 나가 있는 그 특히 런던 쪽에 있는 제 런던 이란 그 교민들이 그 소식통에 의하면 휴민트죠. 왜냐하면 테헤란에 자기 다 친척들이 있으니까 전화를 받을 거 아닙니까? 누가 지금 그 카메이니 뒤를 이냐면 죽은 카메네이 국가 수반의 둘째 아들이랍니다. 모즈타파 카메네이가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이끄는 것으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가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굳이 드리냐면, 이슬람 혁명 수비대 자체가 강성인데 그거를 사실은 하메네이가 강력한 신정 통치를 통해서 이슬람 어떤 종교를 통해서 이들의 이렇게 이 강성으로 뭐 미국의 반격을 이걸 어느 정도 컨트롤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둘째 아들 모즈타파 하메네이가 거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얘들하고 거의 똑같은 레벨의 강성이라고 합니다. 아주 강성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한 50대 중반 정도, 56세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워낙 베일에 쌓여져 있습니다, 이 친구가. 왜? 알려지면 바로 이스라엘 모사드 테헤란에 나가 있는, 그리고 이란 전국 각지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첩보망에 걸립니다. 이 친구도 걸리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가급적 그 지금 이란의 그 이슬람의 혁명 수비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그 사실을 공표는 안 하고 있어요. 공표를 하는 순간 또 제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황은, 그러나 실제로 모즈타파 하메네이 그 둘째 아들이 만약에 아니라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게 되면은, 컨트롤 하게 되면 좀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는 게, 이란에 있는 영토뿐만 아니라 이란 외곽에 있는 전 아랍에 퍼져 있는 시아파들, 그 조직들이 상당합니다. 그 조직들이. 그리고 그 조직들은 어떤 그 시아파라고 하는 종교적으로 서로 이렇게 아주 굳건하지 않으면 약간 좀 느슨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명하복식으로 완전 지시에 따로 그러진 않습니다, 걔들이.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이슬람이 혁명 수비대가, 그러니까 IRGC, 이게 이슬람이 레볼루셔너리 이제 콥스라 그러는데, 머린 콥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콥스, 그 미 해병대, 그 이슬람이 혁명 수비대도 보면 이 IRGC, 이슬람이 혁명 수비대가 후티 예멘 그 시아파 반군한테 미국 전함을 공격해라, 사우디 유정을 공격해라 그래도 어떤 때는 그게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 그거를 수행을 안 합니다. 자기들이 결정을 안 하면 그걸 수행을 안 해요. 이란에서 명령 같지 않은 어떤 지시나 명령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고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협조 사항을 얘기해도 통하지 않는데, 요번에
근데 그게 나쁠 수도 있지만 지금같이 윗선들, 위 컨트롤 타워가 없어진 상황에서는 이게 오히려 미국에는 이게 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가 남예멘의 후티라든가 그 다음에 이란 각지에 있는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 이 잔존 세력이 아니죠. 왜냐하면 밑에 대원들은 고스란히 남아 있거든요. 그 병력들이 만약에 장기적으로 돌입한다면 쉽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제가 오늘 주제는 뭐냐면 사실 지난주 28일 토요일에 미국과 이스라엘 공군 연합 공군 그룹이 테헤란뿐만 아니라 이란의 전략 지역 거점들을 수백 곳을 전격적으로 공습을 단행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그 결과를 얻어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많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당시에는 말을 하고 보면은 그런 얘기는 이제 컨펌은 안 했지만 자기 본인도 확증을 안 했지만 두 가지 목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트럼프가 두 가지 이란의 그 최고 지도부를 완전히 없애고 두 번째는 이란의 주요 전략 거점 특히 미사일 제조 기지라든가 그다음에 미사일 탄도탄 그다음에 드론 제조창 이런 데를 완전히 제거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란의 신정 정치 체제를 보다 자유롭고 좀 예전같이 그런 체제는 아니더라도 현재같이 테러 집단과 비슷한 그런 컨트롤 타워가 아닌 좀 더 민주적이고 열려있는 그런 지도부로 전환되는 거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힘이 약화되지 않고 이슬람의 최고 지도부가 없어지기 전과 같은 동등한 거의 힘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 윗대가리만 없는 거고 하부 조직은 그대로 있어요. 지금 공격하는 거 보세요. 지금 그게 만약에 존재가 하게 되면 체제 붕괴라든가 이건 쉽지 않다고 지금 외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많은 싱크탱크에서도 그 중동 문제 전문가들도 CNN하고 오늘 방송을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했는데 CNN이나 뉴욕타임스나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데서 보면은 체제가 바뀌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영국의 가디언이나 더 타임스 네 봐도 지금 체제 전환은 쉽지 않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2월에 한메네이는 이란 민중을 지금 한 2만 5천 명 이상을 무차별로 살상을 했어요. 런던이나 워싱턴에 나가 있는 이게 한국에도 있는 이란 망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5만 이상이 그때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38년 이상 그 철권 통치했고 이슬람의 혁명 수비대라는 그 존재 자체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 과연 그 이란의 내부 봉기가 일어나서 민주 체제로 전환될 것인가 이거는 이게 현재로서는 상당히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럴 경우 어떻게 보면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살려놨거든요. 특히 이스라엘 살려줬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은 살아있어요. 그 대통령이란 게 이란은 별로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영어도 잘하고 좀 서방에 많이 노출이 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뒀는데 이 사람도 이게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꼭두가시처럼 돼가지고 현재 계속 악쓰고 있는 거죠. 거기서. 그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요. 지금 악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럴 때 누가 그 지도자급에서 나와서 이제
이제는 이란이 서방과의 어떤 그런 적대적인 지난 40년간 이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을 하고 이제는 이란도 시민들도 이제는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갖고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슬람 이 혁명 수비대 IRGC가 지금 아직까지 확고하게 파워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계속 지금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전쟁을 장기간으로 가져가진 않는다. 두 번째는 지상군을 파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금 이란에 대한 공격을 3주에서 4주 이상 가져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향후 3주에서 4주 동안 엄청난 양의 폭격은 계속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이랄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US 네이비, 그러니까 미국의 알레이버급 구축함에서 쏘는 순항 미사일, 그다음에 탄도탄, 이스라엘 쏘는 탄도탄, 그다음에 공중발사 에어 런치드 밸리스틱 미사일, 공중발사 함대지 미사일 이런 것들로 계속 핀포인트 공격을 가져가겠죠. 그러나 지상군 파견은 쉽지 않을 듯하게 보입니다. 해도 굉장히 국지적인 가령 핵시설이랄지 아니면 이제 드론 제조 시설이랄지 어떤 핵심적인 전략 시설에 대한 파괴가 여의치 않을 때는 그때만 이제 특수군을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지 그 이상인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까지만의 성과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러한 공격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시행된 거는 확실하게 그건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이 그럼 3, 4주 동안 계속 이렇게 핀포인트 그러니까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국은 제가 오늘 방송 생방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하고 지금의 전쟁은 수행 개념이 완전히 차원을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팔란티어사가 바로 제머나이라든가 일론 머스크의 이제 글록 같은 인공지능과 합쳐서 그 다음에 현지의 이 휴민트 정보와 합쳐서 가장 강력한 공격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정확한 곳에 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공격력은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현재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령 체제 전복이랄지 이런 것들은 안에서 미국이 어떤 점령을 한다든 그런 개념은 아닌 것이죠. 그런 것들은 그 나라 이란 국민들이 해결해야 될 몫으로 사료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피터 헥세스 국방장관의 경우는 지상군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고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한 바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상군 병력 파견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미국은 지상군 병력 파견에서 최근에 어떠한 재미를 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사실 우크라이나도 미군이 파견된다 한다 했지만 단 한 명도 파견된 적이 없어요. 우크라이나도.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지금 되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2,500만 명대 러시아 1억 2천만 명이에요. 인구가 5대 1뿐이 안 돼요. 5분의 1뿐이 안 돼요. 그리고 군사력도 100분의 1뿐이 안 됐어요. 우크라이나가. 근데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러시아하고 지금 거의 대등하게 그 실지도 수도인 키이우까지 거의 러시아군이 들어왔다가 지금 밀려나가지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접경지대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죠. 돈바스 지역 그쪽에만 지금 거기서 전선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나머지는 우크라이나 다 탈환을 했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 정규군 병력만 있는데, 그 조그만 인구에 러시아에 비해서. 그거는 왜 가능하냐면, 바로 스타링크하고 스페이스X하고 팔란티어의 활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공권을 미국이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전선의 제공권을 미국이 100%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요.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2월 24일. 지금 이제 만 4년이 지났어요. 이제 5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렇게 경제력도 형편없고 조그만 나라가 이 전쟁을 지금 만 4년 이상 지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러시아와 지금 거의 대등하게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공권, 하늘을 미국이 딱 꽉 잡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미국의 공군기 거기 지금 뜹니까? 단 한 대도 안 뜨잖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하늘에 미군기 단 한 대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미국이 그 제공권을 완전히 컨트롤하고 있겠어요? 그거는 뭐냐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하고 스타링크의 데이터 프로세싱하고 팔란티오사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전술 소프트웨어를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공권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에 침공을 하고 2023년 중반까지는 계속 전폭기, 폭격기, 전투기, 헬리콥터 건습을 계속 띄웠어요. 그 후로 1년 반 정도 띄웠거든요. 근데 지금 2년 반 이상 하늘에 뭘 못 띄웁니다. 왜? 띄우면 바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가 그걸 탐지를 합니다. 위치를 좌표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 좌표가. 러시아 전투기나 폭격기 이게 다 나옵니다. 고도 얼마, 속도 얼마, 자동으로 나온 걸 스타링크 정보를 보내면 팔란티어가 그 정보를 고스란히 받아요. 받아가지고 일론 머스크의 글록,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나 클로드라든가 그 다음에 제머나이라든가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3개, 4개를 돌립니다. 왜냐하면 한 개만 갖고 돌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헐루시네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을 쓰면 거짓말을 많이 해요. 제머나이나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무료 버전이나 아주 싼 버전을 쓰잖아요. 근데 고급 버전을 써도 인공지능도 여러 개를 중첩을 해서 그 데이터를 받아야지, 안 그러면 헐루시네이션, 거짓 정보가 나오거든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그걸 전부 컨트롤합니다. 인공지능을 데이터 프로세싱 해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우크라이나 정보본부에, 군 정보본부에 그거를 바로 쏩니다. 쏘면은 그 정보에는 뭐가 들어왔냐면, 자, 지금 하늘의 이쪽 상공에 러시아의 미그 29가 지금 풀크롬이 떴고 SU-35 전폭기가 떴다. 속도가 얼마, 고도 얼마, 지금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그 정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정보까지냐면 우크라이나가 현재 갖고 있는 대공 미사일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이 팔란티어는 완전히 다 갖고 있는 거죠, 사전에. 이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뭐 완전히 정보를 다 거기다 주니까요. 그러면 이 팔란티어사는 뭘 보냐면 우크라이나가 가령 대공 미사일을 지금 뭐를 갖고 있으면 그 지점 가장 가까운, 요격하기 가장 가까운 지점에 있는 걸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몇 초까지 지정을 해서 어느 지점으로 쏴라, 좌표 설정까지 해가지고 그걸 정보를 전해주는 거거든요. 100% 격추됩니다. 100%. 그러니까 고도도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 없을 때는 그걸 어플라이를 안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엔스로픽의 뭐 클로드라든가 그다음에 오픈 AI의 챗GPT라든가 구글의 제머나이라든가 그다음에 테슬라의 스페이스 X의 글록이라든가 XAI죠. 그런 소프트웨어가
군사 컨트롤의 통제에 들어와 있지 않을 때는 사실 항공기 침투가 공중에서 어떻게 하냐면 적어도 침투, 레이더만 피하면 격추될 위험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요. 고도가 낮든 높든 아주 고고도는 지금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공위성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40개가 돌아다니면서 그걸 다 체크하고 있는데요. 뭐 그물망처럼. 지금 제 뒤에 있는 저 그물망을 보십시오. 저게 뭐 하나의 예지만 실제로 저렇게 되는 겁니다. 저게 저렇게 지금 전쟁이 수행되고 있어요. 바로 저기서 보시면 뒤에 머리가 있죠, 머리. 그게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프로세서하고 손으로 다 조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팔란티어가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팔란티어가. 이 화면에 지금 꽉 채워서 잘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사우디하고 이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딱 저런 식으로 트럼프가 그의 그 플로리다 말라라고 사저에서 그 워룸 전쟁 지휘 사령부 그 컨트롤룸에서 딱 한 게 딱 저거예요. 그리고 저기 가운데 그림자 지휘관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이제 그걸 컨트롤해서 데이터를 다 받고 이제 최종으로 공격은 물론 이제 팔란티어가 지금 공격 시간이다 하고 제안을 주면 제가 거기서 엔터키를 누르면 바로 공격이 되는 거죠. 미사일이 쏴지는 겁니다.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는 팔란티어가 자동으로 결정을 내려서 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지난주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외신에서 정말 엄청나게 쏟아졌죠. 이 엔스로픽사의 CEO가 엔스로픽의 대표이사가 자기네 클로드 프로그램을 저렇게 전쟁, 사람을 살상하는데 쓸 수 없다. 데이터 처리를 하는데 우리 클로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고 미 그 전쟁성 디파트먼트 워 피터 헥세스한테 반대를 했답니다. 둘이 직접 만났어요. 피터 헥세스하고 엔스로픽 인공지능 회사 엔스로픽의 대표이사 만났는데 엔스로픽의 대표이사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터 헥세스가 트럼프한테 보고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엔스로픽의 클로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제머나이하고 글록 그다음에 오픈 AI의 챗GPT를 사용해서 팔란티어가 컨트롤하게끔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정보는 입수가 안 됐는데요. 팔란티어가 어느 정도 반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피터 헥세스 미 전쟁성 장관이 클로드를 일단 6개월 더 사용을 해야 된다 하고 이제 거의 합의를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건 미국의 또 계약을 최초 5년 전에 클로드하고 계약을 할 때 그런 조항이 어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조항을 발동을 시켜가지고 지금 엔스로픽 그 대표이사한테 클로드 인공지능을 5년간 5년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6개월간 더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그 유저들은 또 그 반전주의자들은 또 클로드 사용량을 느리고 해가지고 1위가 원래는 오픈 AI의 챗GPT였는데요. 인공지능 지금 뭐 클로드 인공지능 시스템에 또 1위를 했다고 뭐 그런 얘기도 가십거리도 들리는데 어쨌든 팩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팔란티어라고 하는 회사가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이 한 가지 팁은 지금 팔란티어라고 하는 회사가 주가가 뭐 상장된 후로 2,000배인가 3년 만에 2,000배인가 이상 뛰었대요. 그러니까 이 팔란티어가 지금 미국 주식에 상장이 돼 있는데 혹시 미국 주식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왜냐하면 요번에 이제 전쟁 때문에 팔란티어 주가는 많이 이제 당연히 이제 반응을 하겠죠. 방산주니까 반응을 하는데 팔란티어라고 하는 주식 주가가 그동안 너무 많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럽긴 한데 그동안 최근에 좀 많이 내렸어요. 한 20% 정도 내렸는데 다시 반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주가가 엄청나게 큰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0분이 남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주가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하나 그 그룹, 하나 방산 그룹,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현재 캐나다의 CPSB, 커네디안 그 페트롤, 서머린 프로젝트, 그러니까 페트롤 초계 잠수함,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에 지금 60조 원짜리 지금 사업 계획 수주를 위한 최종 보고서를 바로 3일 전인 월요일이죠. 이틀 전인 월요일 3월 2일 제출을 했습니다. 독일의 TKMS하고요. 티센크루프 머린 시스템하고 이제 제출을 했는데 제안서를 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은 5월이나 6월쯤 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하반기였어요. 9월 하반기였는데 이게 앞으로 팍 당겨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그동안의 소식은 뭐냐면 지난주 우리가 유튜브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소식이 캐나다 정부에서 썼냐면 캐나다 정부하고 독일 정부하고 특히 자동차, 그다음에 전기차,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양국의 상당한 그 경제 교류, 그다음에 협조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독일의 투자에 대해서 서로 각서를 교환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언론에서는 아마 그런 것들이 뜰 거예요. 이거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가 뜰 수가 있는데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현대차 그룹에서 국제개혁을 엄청나게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제금융과 IR 쪽에 임원으로 있었어요. 국제개혁을 많이 했는데 이건 캐나다가 걔네 인더스트리얼 베네피트라고 그러죠. IB 쪽의 베네피트, 투자를 자기네가 60조 원을 쓰지 않습니까? 10년 이상 60조 원을 쓰니까 그 이상의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캐나다가. 그러니까 독일하고 한국의 양쪽에서 지금 그 이상 거의 배로 받아먹을 것 같아요. 캐나다가. 사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걔네가 참 잘하는 거죠. 캐나다 애들이. 왜냐하면 캐나다가 프랑스하고 영국 애들 양쪽 피를 갖고 있어요. 걔네가 하이브리드입니다. 캐나다 애들이. 뭐 미국은 더하죠. 거기는 완전히 인종의 용광로니까. 캐나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 측면에서 보면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우리가 뭐 너무 얌체짓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약간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할 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작년 제가 11월 우리 유튜브 생방을 할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독일이 캐나다를 유로피언 유니언, 유럽 연합이 아니잖아요. 캐나다는. 근데 EU에 준하는 지위를 독일이 추진하겠다 그랬어요. 캐나다. 그 다음에 유로피안 디펜스 펀드 약 2,000조가 넘는 그 2,000조가 넘는 유로피안 방산 기금을 캐나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두 조건을 얘기하면서 제가 작년 11월에 그 발표를 보고 완전히 뒤로 자빠질 뻔했죠. 왜냐하면 그럼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시죠. 독일하고 캐나다는 같은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멤버예요. 조약국으로 2차 대전 이후로 지난 냉전 기간 동안 그 소비에트 블록, 소련 블록에 대해서 그다음에 동구권과 러시아, 그 소비에트 블록, 소비에트 유니언 블록에 대해서 그 바르샤바 조약기구였죠. 거기에 대항하는 나토군의 멤버로서 캐나다가 지난 6, 70년간 독일하고 같이 작전을 했었어요. 대서양에서. 태평양은 아니죠. 대서양에서 작전을 한 그런 동맹 국가예요. 독일하고 캐나다는. 그래서 거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11월에 독일이 그 발표를 캐나다한테 하니까 EU 연방의 베네핏을 주겠다. 그다음에 그 유럽 방위 펀드를 캐나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거기서 이제 게임 끝났다. 이게 어렵겠다 이제 생각을 해서 그때 책망도 그렇게 했지만 그 후로 우리도 그 인더스트리얼 베네피트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굉장히 좋은 조건을 많이 캐나다에 제시를 한 거예요. 진짜 이 캐나다로서는 피할 수 없는 제시를 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캐나다에 아예 인프라스트럭처를 바꿔놓겠다. 모빌리티. 그러니까 현대차에 의해서 수소 인프라. 그때 정의선 회장도 캐나다에 날아갔죠. 1월 달에 날아간 게 공항에 몰래 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정의선 회장이 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사진에 딱 걸어가는 게 스틸컷으로 그게 딱 잡혔어요. 그래서 이게 정보가 이제 기자들 눈은 빠르니까 그게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시하러 갔겠구나. 왜냐면 캐나다가 요구하는 게 모빌리티거든요. 그러니까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는 그 하이웨이가 엄청나게 길잖아요. 미국의 뉴욕에서 LA까지 보통 미국의 이민간분들이 로망이에요. 한번 합니다. 이게 7박 8일로 갑니다. 자동차 몰고. 거의 뭐 2교대, 3교대 하면서 그렇게들 드라이브 한 번씩 하고 그것도 경험 아닙니까? 그래서 뉴욕에서 사는 그 도시민들이 그 유타, 라스베가스 가고 그다음에 거기 들렸다가 호텔에서 한번 땡기고 그다음에 LA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비행기 타고 다시 뉴욕으로 오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렌트카 타고 뉴욕에서 빌렸다가 LA에 던져놓고 이제 비행기 타고 오고 그랬는데 캐나다는 그거보다 더 길어요. 캐나다 동부에서 서부, 그러니까 엘버타에서 서부 밴쿠버까지 더 깁니다. 거기에 쭉 그 모빌리티 라인이 별로 없어요, 캐나다가. 그리고 엄청나게 추운 나라 아니에요. 그거를 항상 캐나다가 요번에 아예 뽕을 뽑으려고 그래요, 현대차한테. 그래서 현대차가 그걸 알고 그 MOU 갖고서는 안 되니까 캐나다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 직접 날아가가지고 그리고 현대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것 중에 경쟁력 있는 게 바로 수소 기반 모빌리티 구동이거든요. 현대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제가 잘 알죠. 현대차 있었으니까 잘합니다. 그 프로젝트에 있었고 이제 프로젝트 아니라도 저는 이제 재경본부 파이낸싱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거기서부터 저 서부에서 동부에서 서부까지 그 수소 인프라를 만들고자 하는 구상을 갖고 가서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번에 CPSP, Canadian Petrol Submarine Project, CP의 초계 잠수함 사업이 총 12척이 플러스거든요. 최소 12척의 플러스예요. 근데 대서양은 독일 티센크룹이 먹고 태평양은 한국의 한화 HD 현중이 먹어라. 6척 플러스로 이렇게 나눌 것 같아요. 그 저보고 너는 그거 알고 하는 얘기냐?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작년 11월, 12월에 우리 한국 측이 전혀 가망성이 거의 뭐 10대 90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45대 55로 우리 정부도 보고 있다고. 45가 한국 사이드입니다. 굳이 좀 쉽지 않다고 봤던 것이거든요. 지금 얘기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현대가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포스코 그다음에 뭐 대한항공, MRO 뭐 여러 가지 그냥 얼마나 많은 제시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는 또 그룹 전체적으로 다 나가고 디펜스 시스템 뭐 탱크 뭐 다 나가고 현대 또 정의선 회장 나가면 그 로템도 있잖아요. 탱크 뭐 기동화 장비 다 되지 않습니까? 현대하고 하나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아마 삼성에서도 통신이랄지 또 반도체 이것도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CPSP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반씩 나누는 게 아니냐 캐나다가. 왜냐하면 대서양 작전은 솔직히 우리 해군이나 우리 장보고급 잠수함이 그쪽으로 작전한 적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무기 체계 자체도 사실 그게 작전을 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독일 잠수함은 바로 또 태평양상에서 걔네 한 게 없어요. 우리 해군이 독일의 하데베, 킬에서 제조한 함부르크 옆이죠. 그 킬에서 제조된 그 하데베급 타입 209부터 우리가 운영해서 태평양에 이제 독일 해군은 우리 쪽에서 운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캐나다가 그래 태평양의 전문가는 한국이다. 대서양의 전문가는 독일이다. 나눠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캐나다가 그 양쪽 장비를 운영하는 그 로지스틱 그러니까 군수 지원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예요, 그쪽에. 제가 K1 전차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했지 않습니까? 전차나 잠수함이나 장갑차나 그 다음에 순양함, 구축함 이게 다 거의 비슷한 독일의 MTU 엔진을 씁니다. 모토렌 운트 트르비넨 우니언 GmbH 프리드리히스하픈 독일 뮌헨 남부에 있어요. 제가 1년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타입 걔네가 지금 독일 TKMS가 캐나다에 제시한 타입 212CD형이나 우리 거하고 보면 우리 장보고함이 확장된 거거든요. 우리는 장보고함이 그게 배치 3가 2층이에요. 안에 선체가 2층. 제가 직접 들어가 봤어요. 1층하고 차원이 다르게 이제 호텔급이라는 게 사실 맞는 얘기예요. 그게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9 들어가면 1층에 1층 그리고 원통으로 해서 지금 내로 굉장히 좁고 가깝해요. 가깝한데 이 배치 장보고 3 배치 2는 2층에 2층 이게 복층이에요. 복층 잠수함 내부가 훨씬 넓어요. 훨씬 넓고 스페이셔스하고 호텔급이 맞습니다. 캐나다 애들 덩치 장난 아니거든요.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태평양에서는 독일의 212CD급이 맞지가 않아요. 캐나다 아마 해군 유저들이 태평양 쪽으로 밴쿠버 쪽에서 작전을 시작하는 그쪽에서는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리고 로지스틱이나 정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페어 파트 이런 면에서 그다음에 MRO 메인터넌스나 리페어 이쪽 면에서도 우리 잠수함하고 독일 잠수함하고 지금은 티센크룹이잖아요. 걔네가 예전에 하데베였어요. 하데베인데 우리가 하데베가 우리가 스승이에요. 우리 스승입니다. 우리가 제자예요. 우리 엔진, 우리 K1, K2 전차 엔진도 그렇고 우리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양쪽 걸 해도 결국은 그 로지스틱 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유리한 면이 뭐냐면 독일은 지금 재군비를 선언하고 하고 있는데 걔네가 그 자체 잠수함, 독일 해군하고 그다음에 독일은 오더 받은 데가 되게 많아요. 남미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럽 각국, 스페인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독일제 잠수함은 원청 설계를 그쪽에 씁니다. 독일에 이탈리아도 해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더가 많기 때문에 캐나다한테 잠수함을 몇 대는 억지로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잠수함이란 거는 작전 한번 갖다 들어오면 그 작전 나간 만큼 이상의 또 정비를 받아야 돼요. 구석구석 전부. 거의 창정비 레벨로. 그러면 군수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 군수 지원을 과연 제가 보기엔 TKMS가 해줄 수 있을런지 난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동일한 부품을 우리가 그 호환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그 T-50 훈련기나 FA-50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엔진하고 미국 훈련기하고 상당히 호환성이 높아요. 그 여러 가지가 우리 체계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 방산그룹 삼총사 하나 에어로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하고 그 다음에 우리 HD 현중하고 원팀이 돼서 계속 지금 CPSP 60조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나갈 것입니다. 빠른 소식이 아마 올길 바라는데 뭐 12척 다 가져오는 것도 좋은데 사실 그거는 저는 무리라고 봐요. 예전부터 이제 그 생각을 해왔는데 요번에 지난주에 캐나다 독일하고 맺은 그런 MOU 서로 그 모빌리티 전기차하고 배터리 공장 확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캐나다가 발표를 한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한국 리네는 이거 이상으로 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 바게닝 파워에 레버리지를 갖는다고 자꾸 영어를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국제 협상에서 그런 용어를 계속 쓰거든요. 그래서 그 파워를 가지려고 캐나다가 한국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혼돈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항상 중심을 갖고 여기 구피련이가 거기에 대해서 중심을 갖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면은 피드백 차원에서 계속 Q&A를 저한테 열심히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 있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약속된 시간도 이제 거의 마쳤습니다. 금주도 계속
앞으로 한 3주 정도 계속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한 이란의 그 체제보다는 이란의 어떤 주요 전략 목표에 대한 폭격은 계속 감행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걱정되는 건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그 통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에즈 운하, 또 호르무즈도 있지만 이쪽에 또 수에즈 운하 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홍해 바다 쪽에서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이제 수에즈 운하, 이집트를 통해서 오는 게 있는데 수에즈 운하. 그건 또 후티 반군이 또 격침을 시킨다고 난리를 치죠. 왜냐하면 후티 반군이 바로 이란의 시아파 조정을 받거든요. 그 다음에 요쪽 홍해 바다 쪽은 이제 이 해역은 또 이제 이란 해군이 또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만약에 유조선이 실제로 많이 격침이 된다 그러면 국제적으로 엄청난 파동이 올 것인데 그거를 트럼프가 어떻게 미연에 방지하고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는지 이번 한 주도 잘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다시 우리 아투TV 시청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